네, 안녕하세요. 약조한 대로 시험 문제를 찝어준다고 했죠. 근데, 찝어주긴 그렇고요. 정리를 해줄게요. 똑똑한 친구는 알아듣겠죠? 정리해줄게요. 보면, 이제 1페이지 보시면, 정보화 시대와 우리의 삶. 제가 시험에 맨날 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바뀌었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보하니까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예요.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그 사회가 발달된, 더 진화된, 또는 더 개선된 사회를 얘기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죠? 산업화 시대의 특징,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특징과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 달라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에 여기 분필이 3번, 여기 3번인데. 그 다음에 방과로 1번 얘기됐고, 사이버 공간, 그냥 인터넷 세상 속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과로 두 번째, 정보화 시대의 특징. 인간관계와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됐고요. 옛날보다 더 다양해졌잖아요. 여러분 SNS만 봐도 정말 다양한 사람, 카톡만 봐도 내 친구가 200명, 300명이 넘어요. 진짜 친구는 손에 꼽는데 다양한 삶의 방식이 바뀌었고요. 언제 어디서든 카톡이든 DM이든 뭐든 간에 다 연락되잖아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류할 수 있고 새로운 사이버 정체성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는 나이든 아저씨이지만 혹시 알아요? 제가 버추얼 깔깍하면 예쁜 미소녀 버추얼 유튜버로 스트리머일지 누가 알아요? 이것처럼 새로운 사이버 정체성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반드시 만들 필요 없어요. 저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냥 눈팅, 인터넷 방송 보기만 하고요, 그냥 게시물을 보기만 하지 실제로 글을 올리거나 채팅을 하는 사람은 적어요. 이것처럼 사이버 정체성을 새로 만들 수 있지만 굳이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고요. 세 번째, 사이버 공간의 특징. 제가 그리고 정한쌤도 해마다 시험 냈고요. 정한쌤은 이거 수행평가인가 쪽지 시험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성이 무엇인지 말 그대로 얼굴을 밝히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익명성의 장점은 양날의 검처럼 익명성의 장점은요, 얼굴을 숨기기 때문에 내부 고발, 부정부패나 또는 잘못된 사회 제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 까고 임병서 등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혼나니까. 근데 얼굴을 숨긴 채 임병서 선생님 등신 수업 너무 자극적이에요 라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해킹이라던가 또는 사이버 범죄, 성폭력, 딥페이크 이런 거 다 익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양날의 검 같은 것이다. 평등성,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에 들어갈 수 있고, 개방성, 공유성, 같은 말이죠. 개방적이다.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나의 정보를 개방할 수 있다. 탈 공간성과 시간성, 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장미란 선수나 또는 정말 운동선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봤을 때 탈인간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가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탈, 공간성, 공간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 탈, 시간성, 시간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문제. 항상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문제점을 중심적으로 많이 냅니다. 정체성의 혼란, 아까 말했죠 제가. 사이버 정체성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친구는요, 사이버 정체성을 현실과 동일하게 만드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완전 새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현실 속에 나는 30살 넘은 티팅북은 아저씨이지만 딸깍한 번이면 되게 예쁜 버추얼 유튜버로 목소리도 예쁘게 낼 수 있고 치즈도 한 달에 200씩 달달하게 땡기는 난데, 그러면 버추얼 유튜버인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30살 넘은 칙칙한 아저씨가 진짜 나인지 헷갈리잖아요. 이런 정체성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사이버 범죄, 해킹이라던가 바이러스 유포라던가 전자상거래 사기, 그다음에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요. 사이버 폭력 역시 범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왜 사이버 폭력만 따로 떼놨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게 사이버 범죄 중에 폭력을 제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도덕교과서에서 떼놓고 수업하는 거다. 근데 사이버 폭력도 범죄 안에 들어간다. 그 외 문제, 사이버 중독이라던가 디지털 침해, 정보 격차,
말 그대로 보이잖아요. 아, 사이버를 너무 많이 해서 중독이 됐구나. 아, 디지털 침해, 디지털 기기, IT 기기, 멀티 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내가 뇌를 안 써서 치매에 걸렸구나. 치매에 걸린 것처럼 기억력이 안 좋아졌구나. 정보 격차. 분명히 정보는요, 평등성과 개방성이 있다고 했지만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그리고 사회적 직책, 지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쓰는 말 잘 몰라요. 깜짝 놀란 게 뭐 싸지박다, 그 다음에 스컬, 그 다음에 단댐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정보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건 뭐 나이, 뭐 성별 좀 그렇고 나이, 뭐 지역, 그 다음에 경제적 차이,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성별도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영상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2번 정보화 시대에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늘상 말합니다. 정보화 시대는요 정말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빠른 전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뱉은 말을요 주워 담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현실 세계에서는요 한 번 뱉은 말이 주워 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벌이 들어왔네요. 3반 애들 또 소리 지르고 난리 나겠구만. 벌은 가만히 있으면 안 쏴요.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익명성이란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그만큼 온라인 세상 속 사이버 윤리에서는 익명성을 떼놓을 수가 없다. 익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도덕 원칙. 이거는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배우기 때문에 벌이 점점 더 저한테 가까이 오는군요. 제가 좋은가 봅니다. 첫 번째는 존중의 원칙. 말 그대로 인터넷에 이런 짤이 있어요. 화면 속에 사람이 있잖아. 모니터 속에 사람이 있잖아. 라고 엄마랑 싸우는 짤이 있는데 맞아요. 가상세계라고 할지라도 이용자들은 사람이에요. 물론 AI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사이버 세상 속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권리나 지적 재산권 같은 걸 존중해라. 두 번째, 책임의 원칙. 설사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익명성의 가면을 쓰더라도 내가 한 짓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똥볼을 쌌어요. 예를 들어 잘못된 글, 임명선 선생님 사실 여자다 라고 했는데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병도쌤 여자래. 어떡해. 왠지 남자인 척 하더라. 역시 여자인 줄 알았어. 가짜 소문이잖아요. 가짜 뉴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책임져야지. 저한테 와서 당당하게 무릎 꿇으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해악 금지 원칙. 해악이 말이 어려운데 말 그대로 피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온라인 세상 속에서도요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설사 같이 플레이하는 파트너가 게임을 못해서 졌어요. 그럴 때라도 욕을 함부로 하지 마라. 피해를 주지 마라. 그래서 이건 소극적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이건 소극적이다. 정의 원칙. 정의 원칙은 제가 적극적이라고 했을 겁니다. 정보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주어라. 그래서 정의 원칙. 다른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는 해악 금지예요. 피해를 주지 말라. 않고 어디 갔어? 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정보와 혜택을 차별 없이 고르게 분배돼야 된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강원도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서울에 살든 정보와 혜택을 골고루 나눠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들이나 또 아버님 또 할아버지가 나한테 예를 들어 헌가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틱톡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하면요 짜증내지 말고 좀 어머니께 가르쳐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3.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냐? 사이버 리터러시가 나옵니다. 사이버 리터러시는 모두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내기 너무 좋아요. 리터러시. 리터러시가 뭐냐? 이해력, 문해력을 얘기합니다. 이해력, 문해력. 즉 사이버 세상 속에서 그 정보나 지식을 해독할 수 있는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시면 적혀있네요. 인터넷 이해력. 사이버 공간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터넷 이해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하죠. 문맹. 역시 사이버 리터러시 역시 사이버 리터러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요. 인터넷 세상 속에서 가상 공간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면 사이버 리터러시에는 어떤 것이 있냐? 4개가 있죠. 4개. 다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요. 쓸데없는 정보도 있고요. 가짜 정보도 있고요. 그거를 내가 골라내서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데이터 스모그를 배우실 텐데요. 데이터 스모그 역시 가짜 정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창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창작자의 의도 관련해서 남자반에서는 연세대 1배라고 적혀있는 거나 고려대 호랑이 무늬에 1배라고 적혀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손가락 제가 다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의도를, 즉 그 사용자가 어떠한 의도로 얘기한 건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준수를 보고 차은우 닮았다, 차은우 닮았어 라고 하면 비꼬는 거 같잖아요. 근데 준수의 여자친구가 네 오빠 차은우 닮았어, 이거는 정말 차은우처럼 콩깍지가 씌워서 보인다는 거잖아요. 의도가 다르죠. 내용은 같아도 의도가 달라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사이버 리터러시의 2번째 능력이다. 3번째,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 나무 위키만 봐도요 정보가 진짜 방대해요. 예를 들어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한 정보를 나무 위키에서 인쇄를 하면요 한 A4 용지로 한 50장 나오지 않을까요? 팬클럽도 많잖아요. 50장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임영웅에 대한 예를 들어 매출, 임영웅의 나이, 임영웅의 출생 지역, 노래 실력, 그 정도만 캐치할 때 빠르게 그 정보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3번째 능력이다. 4번째, 자신의 정보를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사이버 세상 속에서는요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뿌리기도 해요. 내가 글을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A라는 애한테 고백을 하고 싶어요. 물론 카톡 고백이나 DM 고백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백하고 싶어요. 근데 막 구구절절하게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구구절절하고 하면 안 읽어. 귀찮아. 그렇다고 상남자처럼 사랑해 라고 보내도 너무 이상해. 근데 나랑 사귈래 죽을래, 나랑 사귈래 뒤질래, 범죄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짤막하게 내가 너를 왜 좋아하는지 몇 줄 정도, 너무 길게 말고 적당한 길이로 해주는 게 이제 올바르게 전달하는 거다. 올바르게 전달하는 거다. 예를 들어 어떤 여학생이 터프한 남자를 좋아한대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요, 터프한 남자의 지섭이가, 우리 이제 3반 지섭이가 욕 조금만 할게요. 미안해요. 야 씨발아 사귈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요? 상남자예요? 아니잖아요. 아예 정신 나간 거지. 이것처럼 의도 파악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나의 정보를 직관적이고 나의 정보를 제대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자, 욕한 것 수업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절과 인터넷 윤리. 인터넷은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 그리고 에티켓. 화장실에서는 빨리 볼일을 봐야죠. 에티켓, 화장실 에티켓, 매너. 교실에서는 조용히 수업을 들어야 되고, 쉬는 시간 때는 애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교실 상황에서의 매너, 에티켓. 근데 합쳐가지고 네티켓.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잘 안 써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상, 즉 사이버상에서 쓰는 매너를 네티켓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티켓은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예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방가로 두 번째 인터넷 윤리의 필요성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거 좀 지우고 이게 제가 1, 2, 3반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 2, 3반 애들은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한쌤이 가르치신 거나 내가 가르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남자반에서 안 가르친 부분이 있어서 그건 플러스해서 여기서 가르쳐 줄 거예요. 아무튼 3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냐? 절제, 존중, 배려, 성찰 이 네 가지. 벌이 더 가까이 왔네. 나도 무섭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쏴요. 절제, 존중, 배려, 성찰 이 네 가지는요 좀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 내가 언제 멀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 기간이 너무 과도하다면 그 사용 시간을 줄일 줄 아는 절제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존중, 나에 대한 존중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했죠. 이 존중의 원칙, 상대방을 존중해라. 배려해라. 성찰, 나의 그 인터넷 사용 습관이나 태도가 올바른지 아닌지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 정도만 말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2번. 디지털 용어. 일반적 용어 보시면요. 디지털 네이티브가 이제 원어민,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잖아요. 원어민이 말해주는 그 영어 발음. 예를 들어 사과를 뭐라 해요? 사과? 애플이라고 하죠. 근데 원어민은 에아보 이러기도 하잖아요. 에아보 이러고 워터를 워러.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영어 못합니다. 이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 멀티기기와 밀접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Z세대,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 알파세대. 여러분들 휴대폰을 정말 어릴 때부터 썼어요. 5살 때부터 7살 때부터 썼어요. 서현님은 제 개인 휴대폰이 15살인가? 그때 생겼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그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세대. 멀티태스킹,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이 친구와 말을 한다. 3가지 멀티태스킹 능력. 초연결사회, 휴대폰 하나로 딸깍하면 에어컨도 켜지고 난방도 되고 노브 청소기도 돌아가고 TV도 켜지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걸 초연결사회라고 한다. 초연결사회. 그리고 부정적인 용어. 이 부정적인 용어가 좀 더 중요하겠죠. 문제 되기 쉬우니까. 팝콘 브레이크. 뇌가 팡팡 터진다가 아니라 온라인 세상 속에서는요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요. 쇼츠만 봐도요 1시간 뚝딱이야. 그래서 자극적이고 빠른 거에만 반응하고 현실처럼 느리게 변하는 거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실증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팝콘 브레인이라고 한다. 전두엽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했죠?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스모그. 아까 제가 인터넷 리트러시, 사이버 리트러시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딱꼭질, 혀 양치하다가 혀를 닦으실 때는요 콧구멍을 벌리세요. 이렇게 크게 벌리면 헛구역질이 안 나온대요. 실제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굳이 알 필요 없잖아. 그런 게 이제 데이터 스모그에 들어간다. 가짜 정보라고 하죠. 요즘에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페이크 뉴스 이런 게 데이터 스모그. 인터넷 패러독스. 인터넷 패러독스는 SNS를 많이 할수록 외로움이나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패러독스가 모순이에요. 모순. SNS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넓히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함인데 SNS를 많이 할수록, 전자기기를 가까이 할수록 머리도 떨어지고요. 더 외로워지고 우울감은 증가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패러독스는 이런 걸 얘기한다. 스몬비. 이거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 그리고 제가 남자반에서 안 가르친 부분이 있었는데 어디 갔더라? 예. 디지털 격리 증후군. 디지털 격리 증후군은 뭐냐? 여러분들이랑 비슷한데 중독 상태예요. 중독. 친구들이랑 카페를 가기로 했는데 4명이서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러면 4명이서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수다 떨다가 갑자기 각자 휴대폰 해요. 한 10분 정도. 그리고 뭔가 말하려니 어색해. 휴대폰이 없으면 좀 어색한 사이. 그걸 디지털, 남자 반에서 안 가르쳐서 미안해요.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고
기능이라고 한다. 디지털 기기가 떨어져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중독 상태지 뭐. 예, 중독 상태지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웹3. 그 밑에 다. 웹 3.0, 웹3. 제가 웹 1.0, 웹 2.0 다 가르쳤을 거예요. 웹 1.0은 제가 뭐라고 가르쳤죠? 1방향. 그래서 제가 웹 1.0은 1방향이라고 했어요. 1방향. 마치 뉴스나 TV처럼 나의 의사 전달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TV 키면 나오잖아요. 뉴스 같은 거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요. 앵커가 이렇게 뉴스 7시 뉴스 앵커가 열심히 브리핑을 하는데 코털이 삐져나가면요. 그거 어떻게 의사 전달해요? 못하잖아. 이것처럼 TV나 뉴스처럼 일방향적으로 나한테 정보가 전달되는 걸 웹 1.0이라고 한다. 웹 2.0은 뭐냐?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지금의 인터넷이나 지금의 온라인 방송?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게임 유튜버가 그 게임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럼 내가 채팅 치면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저는 풍월령 아저씨를 많이 봅니다. 정말 옛날 사람인데 종합게임 유튜버예요. 좀 채팅을 잘 안 하지만 뭐 풍씨 저쪽에 상자 있잖아. 왜 지나쳐? 이런 식으로 채팅을 할 수 있잖아요. 쌍방향. 지금의 상대 쌍방향. 그 3.0은 뭐냐?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알고리즘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해줘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틱톡을 보면요. 내가 많이 보는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이것처럼 3.0은 맞춤형, 그리고 NFT처럼 그 정보를 소유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방향, 쌍방향, 이제 쌍방향을 넘어서 맞춤형이다. 3.0은. 그리고 이제 제가 시계를 안 채고 왔네요. 하나만 더 하면 3반에서 수업을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정보 공유론과 정보 사유론이 있어요. 이렇게 좀 지우고. 공유론과 사유론. 말 그대로 공유론은요, 정보는 그 바닷물처럼 소유자가 없다. 그래서 정보는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라는 게 공유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카피 레프트라고 합니다. 카피 레프트. 반면에 사유론은요, 정보가 공유되는 건 맞는데 내가 노력을 기했다면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즉 직접 재산권은 나한테 있다. 카피라이트라고 합니다. 카피라이트. 뭐 이 명칭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장점과 단점과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란다. 카피레프트, 즉 정보 공유론의 장점은 뭐냐? 정보에 접근이 되기 쉬워져요. 정보에 접근이 쉬워지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빠른 시내로 해소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께 필기해 준 거 보면 뭐 그렇게 설명했네요. 접근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쉽게 해결된다는 말은 그렇고요. 정보 격차가 해소된다. 반면에 정보 사유로는요, 사람들의 정보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창작 의욕이 증가해요. 내가 만든 정보의 소유권이 내가 되네? 그거를 돈 주고 팔 수가 있네? 너 정보 만들어서 팔래? 라고 해서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배타적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창작 의욕이 증가한다. 즉 정보를 돈 주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창작 의욕이 증가한다. 그리고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장점은 뭐 충분할 것 같고요. 단점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작 의욕이 좀 떨어져요. 돈이 안 돼요. 창작 의욕이 떨어지고요. 저질 정보가 많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내가 돈 주고 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정보가 많이 증가합니다. 제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저질 정보가 너무 많아져요. 마찬가지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공유론에 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격차가 해소가 잘 안 된다. 정보 격차 해소가 잘 안 된다.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첫째, 정보 생산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요. 소장님, 공유로는 배타적 권리 인정 안 한다면서요? 정확히 말하면 공유로는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인정하는데 돈 주고 팔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돈 주고 팔면 돈 없는 사람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예라든가 그런 걸로. 사유로는요, 야, 명예는 당연하지, 새끼야. 게임 잘 만들면 명예롭잖아. 근데 돈까지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가 더 강조된다. 두 번째, 정보와 지식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아까 말했죠. 정보화 시대의 특징. 정보화 시대는요, 정보와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회가 발전되는 거예요. 정보 공유론과 사회론 역시 정보와 지식이 사회 발전에 도움된다는 점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사회 제도나 환경을 추구합니다. 선생님 글씨가 개판인데 미안해요. 다시, 정보와 지식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정보와 지식이 더 많이 풍부하게 생산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법이나 환경을 추구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나? 네, 그렇게 가르쳤네요. 보시면 창작자의 이 둘의 공통점으로 창작자 보호와 보상을 인정한다. 다만 얘는 돈을 얘기하지 않고 얘는 돈을 얘기한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 발달에 인류 발전에 기여함으로 지식과 정보 발달을 위해 사회적 제도와 환경 조성을 노력한다. 같은 말이죠 뭐. 장단점 역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그대로네요. 이 정도만 말하고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3반을 몰래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도망쳐야 됩니다. 네, 또 도둑스럽게 3반 교실에 와서 잠깐 영상을 찍어 봅시다. 영상 길이는 총 60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보통신을 3페이지 하다가 제가 이제 정보 공유론과 사유론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남자반에서 안 가르친 게 정확히는 이제 4, 5, 6반이죠. 4, 5, 6반에서 안 가르친 게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예요. 잊힐 권리, 알 권리. 잊힐 권리와 알 권리. 즉 공인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뭐 연예인이나 그러니까 TV 속에 나오는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정보를 내가 알아야 되냐, 그 정보가 사라져도 괜찮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평생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원할 때 삭제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즉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알 권리. 내가 원할 때 사라졌으면 좋겠다, 잊혀질 권리예요. 그래서 잊힐 권리의 1번, 여기다 쓸게요. 잊힐 권리. 잊힐 권리는요, 모든 사람은 인격과 사생활, 얘네들 역시 사생활을 강조하는 거죠. 사생활.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요, 여러분들도 가끔 SNS에 글을 올리잖아요. 사생활 강조. 나의 사진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매우 만족스럽지만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지나서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또는 어떤 KBS에서 나를 취재하고 갔는데
그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설사 아주 중요한 목적 진술을 했을지라도 그거를 내려갈,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생활을 강조하는 게 이칠 권리다. 그래서 마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은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즉 개인정보.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나 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근데 그 이칠 권리는요,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정보가 삭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정보의 접근성이나 좀 정보의 풍부성을 떨어뜨린다. 왜냐하면 정보가 자꾸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풍부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알 권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접근성이 증가하고 풍부성이 증가한다. 즉 정보가 함부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남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승리, 빅뱅의 승리가 옛날에 그 파이썬은 아니고 버닝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좀 옛날 얘기다 보니까 그냥 패배라고만 기억하지 승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것처럼 근데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나무 위키에 잘 돼 있어요. 정보의 접근성이 증가하고 풍부성이 증가한다. 반면에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는 조금 저하되는 게 있겠죠. 승리가 아무리 연예인이고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 우리가 권리 보장해줘야죠. 승리에 사생활 우리가 보호해줘야죠. 근데 이거는 좀 덜 보호된다.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가 강조된다. 더 쓰면 표현의 자유. 밑에다 쓸게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강조되는 반면에 얘는 표현의 자유가 감소한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가 감소한다? 왜냐하면 알 권리는 내가 예를 들어 국회의원 홍준표라고 할게요. 홍준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홍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홍준표 국회의원이 시장이 정보를 내렸어요. 그럼 나 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가 증가하는 반면에 얘는 표현의 자유가 좀 줄어든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페이지. 만약에 4번, 5번, 6번 애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자습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갈등은 왜 발생하냐?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있어요. 갈등의 특성 중에 이제 보편성과 필연성. 갈등은 누구나 겪고 피할 수 없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다. 그래서 제가 필연성의 반대말을 뭐라고 했죠? 우연성이라고 했죠? 우연. 반드시 발생하는 거 필연. 우연은 반드시는 아니에요. 약간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보편성. 모든 사람이 겪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거. 비슷한 게 일반성이라고 했는데 모호한 거 시험은 안 되겠죠. 그래서 보편성과 필연성 그리고 우연성 이런 거 좀 기억해라. 필연성에 맞는 말이 우연성이다. 그리고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 숨겨진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향상한다. 좋은 말이에요. 당연한 말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부정적인 측면. 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시험 문제 폭력 파트는 시험에 안 된다고 했지만 갈등과 폭력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갈등이 심해지면 폭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고 미술치라고 했을 거예요. 사회 발전에 저해된다. 사회 발전을 저해시킨다. 알겠고 보내 분필이 사회 발전을 저해시킨다. 이건 제가 필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갈등이 왜 발생하냐?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가치관이라고 했죠. 가치관이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가치 우선순위예요. 가치 우선순위. 예를 들어 선생님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마다이못이네요. 소고기가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더 맛있으니까 비싸죠. 라고 하면 저랑 갈등을 겪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은 민초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마라탕도 썩 좋아하진 않고요. 특히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해요. 좀 화장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고수 못 먹어요? 에이 이거 나이가 몇 살인데 못 먹어요. 라는 순간 갈등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치관은 사람들마다 다른 이제 가치 우선순위를 얘기한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성을 지내요. 상대성. 어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 죽어야지 해서 욜로라고 하죠. 욜로. 번 돈을 80% 90% 다 써요. 10%만 저축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 맞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번 돈의 50% 60%를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이 중요해. 현재를 중시하냐, 미래를 중시하냐. 그거 가지고 왜 미래를 중시하냐.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죠. 현실에서는요, 개미도 잘 살고 배짱이도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 뭐 종교에 의해서, 세대에 의해서, 그다음에 성별에 의해서,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다 달라져요. 근데 가치관이 이런 거다 생각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뭐 잘못된 의사소통에 의해서 당연한 말이죠.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의사소통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예절, 배려, 책임 등을 실천하지 않아서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말이 보이네요. 미안해요.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냐? 1번, 102번. 갈등을 바라보는 유형. 그래서 방금 첫 번째가 경쟁형이라고 했습니다. 경쟁형은 제가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적혀 있을 거예요. 자기중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삐져. 그래서 경쟁형이 심해지면 주먹이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폭력형. 공격형이라고 하는데 공격형하고 가로치고 여기 폭력형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경쟁이 심해지면 주먹이 나간다. 경쟁형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 회피형. 회피형은요, 그냥 갈등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에요.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입장. 게을르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보형. 말은 너무 좋아요. 양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양보형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묵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해요. 그래, 뭐 예를 들어 지안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설사 지안이가 잘못된 의견을 내도 갈등을 안 만들기 위해서 지안아, 그래 너 뜻대로 하자.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네 번째, 타협. 타협형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 현실적이에요. 근데 타협형은요, 둘 다 피해를 봐요. 둘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굳이.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좋겠죠? 협력. 당연히 협력해야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협력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수업할 때 다 얘기했지만 협력형, 서로 윈윈, 서로 승자가 될 수 있게 윈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윈윈. 윈윈 게임의 반대 개념은 제로섬 게임. 이건 좀 기억해라. 그리고 그 밑에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죠?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요, 말 그대로 갈등을 잘 해결하면 개인적인 능력이 많이 향상합니다. 더 신뢰를 쌓고 더 좋은 관계. 친구랑 싸우고 나서 잘 해결하면요, 더 돈독해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가 있다. 뭐 당연한 말이에요. 그 잘못된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가 발전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평화롭게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다. 뭐 좋은 말입니다. 제가 프린트 잠깐만 보면
그 정도만 보면 문제풀이 제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5페이지. 나 전달법, 너 전달법.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냈는데 교과서에 있어서 냈어요. 공부하세요. 이건 지워요. 좀 헷갈리시겠군요.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꾸 약속 시간이 늦어요. 그럼 말을 해야죠. 야, 이 새끼야, 늦지 마. 나 간다. 이거 말고 나 전달법은 너가 자꾸 늦으면 나 기다리는 나는 너가 걱정이 된다. 뭐 네가 차에 치였는지 아니면 내 약속을 잊었는지 걱정이 돼. 그러니 너가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상당히 온순하죠. 너 전달법은 너가 늦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너 다음부터 좀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너라는 말이 좀 많이 들어가죠. 나 전달법이라고 해서요, 너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할 때 너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근데 나라는 말이 중심이 되냐, 나의 감정이 중심이 되냐, 나의 느낌과 욕구 또는 부탁이 중심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잘 풀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청의 자세. 바람직한 경청의 자세. 눈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말을 할 때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이야기하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찍지만 카메라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청할 때는요, 눈을 바라보는 거지 눈을 뚫어지게 끊임없이 바라본다, 그거 아니에요. 눈을 바라보며 집중하기. 그리고 말을 끝까지 들은 후에 말하세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그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말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나 비꼬네? 말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할 때는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둘 다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수로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일단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제가 왜 저럴까? 그 느낌, 나의 느낌. 상대방이 나한테 자꾸 뭐라 하니까 기분이 나쁘네. 좀 우울하네. 그 다음에 욕구. 사실 욕구라는 말보다는 부탁이라고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욕구.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 부탁하는 거예요. 온순하게. 너가 자꾸 나를 당뇨라고 놀리면 내가 기분이 많이 상해. 무슨 슬퍼. 그래서 너가 당뇨라고 나를 좀 그만 놀렸으면 좋겠어.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건영아, 알겠지? 기억나는 게 어떤 새끼가 건영이한테 너가 눈물 흘리면 설탕물 나오지? 건영이네 성격이 좋아서 하하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민호, 유나. 아무튼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그리고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 그리고 경청의 자세 기억하시길 바란다. 다음 5페이지에 중조 협상이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할게요. 뒤에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정한쌤 프린트 보시면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 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간디. 읽어드릴게요. 비폭력 대화에서 비폭력이란 간디의 비폭력주의의 바탕이 아힘사. 아힘사는 뭐냐? 불살생이에요. 불살생.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 불살생. 어떻게 대화로 사람을 죽여요? 혀가 칼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살생의 정신, 즉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지 않도록 비폭력적으로 말을 하겠다. 불살생의 정신으로 우리 마음 안에 폭력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본성인 자연스러운 연민, 공감 능력 얘기합니다.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돌아간 상태를 의미한다. 비폭력 대화는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냥 나 전달법이요. 나 전달법. 내가 공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겠지? 그러니까 불살생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공감하여 나의 느낌과 욕구를 온순하게 부탁해야겠다. 나 전달법이에요.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군요. 6페이지는 문제죠, 문제. 시험에 안 됐고요. 바로 7페이지는 폭력 문제예요. 시험에 안 됐고요. 8페이지도 폭력이에요. 시험에 내지 않았고요. 9페이지, 동그라미 많죠? 9페이지는
평화적 갈등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예요. 9페이지 보시면 다 얘기해 줄 겁니다. 아유, 길이 자꾸 돌아가네. 의도적 폭력과 비의도적 폭력 중에 타인 존중.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근데 타인을 먼저 존중해줘야 돼요? 자신을 먼저 존중해줘야 돼요? 여기 자기 존중. 뭐가 우선시 돼야 돼요? 그딴 거 없습니다. 타인 존중과 자기 존중은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시 되지 않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할 때 항상 이야기가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닭이 먼저 아니야? 닭이 진화해서 달걀이 나온 거잖아. 아니야. 진화해서 나온 게 달걀인데 달걀 이후로 닭이 된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가 먼저라고 말을 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도덕교사다 보니까. 아무튼 둘 다 뭔가 우선시 된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맞아 읽을게요. 타인 존중 의미. 다른 사람의 개성, 이익, 생활습관, 가치관, 사생활 등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타인을 왜 존중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황금률을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황금률과 유사한 게 있죠? 실버율. 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황금률은요,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 주어라. 실버율은 소극적인 거예요. 내가 싫은 거 남들한테 시키지 마라. 이 두 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천부인권. 자, 천부인권 뭐라고 가르쳤죠? 하늘이 부여한 인권, 즉 신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이 그 신의 선물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세 번째, 진정한 의미의 타인 존중. 타인을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바라봐라. 그래서 제가 칸트의 글을 했을 거예요. 칸트의 정언명령. 인간을 수단시하지 마라. 인간을 목적시해라. 이거 1, 2, 3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황금률과 실버율, 천부인권, 칸트의 정언명령. 칸트의 정언명령. 사실 정언명령보다 좀 더 다른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만 기억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 존중 관련해서 자기 존중, 관심과 배려. 관심과 배려. 제가 이 관심과 배려하면서 필기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는 존중의 시작이에요. 존중의 시작점.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존중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규민을 좋아해요. 그럼 규민이의 생일을 알아야지 선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규민한테 관심이 없어. 생일이고 뭐고 알대할 바예요? 이것처럼 존중의 시작은 관심과 배려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대뜸 가서 말을 거는 게 아니라 그 여학생한테 관심 표현을 좀 해야죠. 갑자기 가서 나랑 사귈래? 100% 빠맞지. 근데 관심을 은근히 표현해야겠죠. 그리고 예의. 이 예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 플러스 자신에 대한 예의까지 있다고 했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말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고요. 자신에 대한 예의는 제가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 얘기하면서 말을 했는데 자신을 너무 낮춰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청. 아까 전 페이지에서 했죠. 제대로 듣는 거. 간용. 제가 간용에 관해서 말을 했죠. 상대방의 악이 없는 실수나 잘못에 관해서는 이해하고 용서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건 중용. 중용은 뭐냐?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각 상황마다 가장 올바른 사고와 언행. 이거를 고등학교 가시면요,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가장 적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가장 적정한 상태. 그래서 중용은 만능이에요. 만능. 학교에서는 올바른 학생으로, 엄마 앞에서는 올바른 아들로서, 친구한테는 올바른 친구로서. 이 중용, 간용, 경청, 예의, 관심과 배려 정도는 기억하시길 바란다. 종이친 관계로 다음 시간에 마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소연님이 지금 이제 퇴근 10분 남았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학폭이 2건이나 터져가지고 아주 짜증납니다. 아무튼 이제 9페이지 2번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어요. 12점으로 낼지 10점으로 낼지 모르겠다. 근데 좀 크게 냈어.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협상, 조정, 중재. 협상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협상. 제3자가 끼어들지 않는, 즉 갈등 당사자 둘이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협상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협상, 조정, 중재의 공통점은 아셔야 됩니다.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협상, 조정, 중재 모두 다 해결책이 나왔을 때 그거를 수용하고 인정해야 돼요. 얘네들은 제3자가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조정은 협상과 달리 해결책을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X겠죠. 그러니까 좀 국어 문제가 많아요. 국어 문제가. 좀 잘 풀어봐라. 두 번째, 조정. 제가 4, 5, 6반 얘기할 때 했는데 조정을 다른 말로 중조라 하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상담이라고 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상담이라는 게 좀 더 어울리는데 교과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일개 교사인데. 또 세 번째, 중재 해서 지읒 이러니까 문제가 좀 지읒 같아요. 짜증나. 근데 이 중재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는 덤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만 열심히 가르쳐줄게요. 중재가 뭐냐? 얘는 제3자가 끼어들어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이잖아요.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이다. C가 끼어들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중조는 거저 먹는 거예요. 중조의 특징은 제3자가 끼어들고 해결책을 주지 않는 상담자의 역할이다. 하면 끝. 협상의 특징은 제3자가 없이 A, B 둘이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끝. 중재의 특징은 제3자가 끼어들어서 해결책을 주는 것이다. 끝.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좋은 중재자의 태도예요. 아이씨. 중재자의 태도. 제가 4, 5, 6번한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중재자의 태도라고 했지만 사실 좋은 상담자의 태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재는요, 법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도덕교과서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중재자는요, 법관, 심판관이 아니에요. 도우미의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첫 번째, 공평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찬구랑 도진이가 싸웠는데 선생님이 찬구만 좋아해요. 도진이 울어 제낍니다. 안 맞잖아요.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별표 치라고 했을 텐데 심판관이 아니라 또는 법관이 아니라 도우미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 아까 말했죠. 도덕교과서에 어울리지 않는 법적인 용어이지만 도덕교과서이기 때문에 심판관이 아니라 도우미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눈치 빠른 애들은 압니다. 상호 이해는 무슨 말이냐? 좋은 중재자는 A와 B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윤활유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융통성.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융통성을 지녀야 된다. 약간 뒷담화를 하자면 눈을 닫고 와야겠군요. 잠시만요. 5번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은 FM이에요. 융통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저도 노봇 같아요. 애들이 맨날 나한테 노봇 같다고 해. 근데 저보다도 노봇 같은 사람이 정은쌤이에요. FM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봇 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이런 걸 보고 융통성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 A, B가 싸웠어요. 누가 봐도 A가 훨씬 더 잘못했네요. 그러면 은근슬쩍 A를 더 혼내줘야지. 이런 걸 보고 융통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서로 쌍방으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덜 잘못한 B는 좀 도와주고 A는 나쁜 놈이니까 좀 더 세게 처벌해주고 이런 걸 융통성이라고 한다. 해결책과 관련된 융통성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비밀보장. 제가 비밀 보장할 때 보장하지 말아야 되는 비밀이 두 가지 조금 말했어요. 첫 번째는
내담자라고 합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이. 상담을 받는 사람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선생님 저 오늘 PC방 가서 피카츄 돈가스 4개 먹고 체할 거예요. 이거는 비밀 유지해도 돼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반으로 치면 좀 조용한 건우가 선생님 저 오늘 수면제 50알 먹고 잠들 거예요. 영원히 잠들고 싶어요. 제 피부가 왜 하얀지 아세요? 제 꿈이 백설공주예요. 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럼 나는 자살이잖아. 누가 봐도. 이거 비밀 보장하면 안 돼요. 내 담자, 내가 상담해주는 사람의 피해가 크게 예상될 경우. 두 번째는 범죄. 예를 들어 우리 제가 칭찬 많이 하지만 건이가 소프트 테니스 대회 1등하기 위해서 같은 팀인 예준이 우유에다가 설사약을 타요. 범죄잖아. 그런 거는 우리가 비밀 보장하면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그 외에는요, 웬만치 비밀을 보장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말했죠. 중재자의 태도나 상담자의 태도나 유사해. 똑같아. 그래서 제발 이거는 좀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융통성도 좀 기억하고 비밀 보장 조건 2가지 좀 기억해라.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 말했어요. 대화와 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세 개 모두 다 해결책에 관해서는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두 개는 제3자가 끼어들고 해결책 주고 안 주고 제3자가 끼어들지 않는다. 그 정도만 말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폼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저 문제 다 집어들었고 다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예준이가 들어오는군요. 예,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